임미현의 아침 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심사를 받는 건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타결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하루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안에서 삭제되자 현대차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때이른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 늦게 결정되는데요.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놓인 겁니다. 당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서면 조사와 방문 청취만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서신 답변에만 그쳤습니다. 부실 조사 논란 끝에 특조단은 지난 5월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두 전직 대법관은 특조단의 칼날을 피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으로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특조단이 부인했던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존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결국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당시 사법부 총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소환하는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어제 방용훈 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 사건은 지난 2009년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자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방 사장이 2007년 서울 청담동 중식당 등지에서 장 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한 번도 그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장 씨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최근 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검찰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로부터 피의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검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물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2008년 장 씨와 방 사장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권재진 당시 대검 차장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외압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장 씨 사건을 목격한 동료 배우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 씨 사건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사실상 타결되는 듯 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하루 만에 상황이 변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자 합의안이 결국 수정됐는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협상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광주 CBS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노사상생형 사회통합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결국 임금과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에서 문제가 생겨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자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며 잠정 합의안에 대해 3개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유예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안 등 3개 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습니다. 광주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상생협의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돼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그러나 현대차는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가 수없이 입장을 번복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임단협 유예 조항 문제로 협상 타결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재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조인식은 취소됐습니다. 양측은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연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노사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갈등하는 쟁점을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에 반대했던 첫 이유는 노동 3권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일자리란 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잠정 합의안은 사실상 향후 5년 동안 노조와 단협을 하지 않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위헌 소지는 물론 한미 FTA 규정 위반으로 무역 분쟁 소지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아니라 경차 공장을 광주에 중복 투자해선 경쟁력이 없단 겁니다. 오히려 임금 하향 평준화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만 악화되거나 현대차의 투자 철수를 막느라 국가 세금을 퍼부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현환 사무처장입니다. 경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그러면 2021년도에 광주에서 10만 대가 추가 생산된다면 경차를 생산하는 각 지역별 공장의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지금 임금 조건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비용 상승 등이 우려돼 신규 공장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차 관계자입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가 협상 과정에서 갈팡질팡 행정을 반복한 만큼 노사정 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란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1월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부지만 의료 공공성을 뒤흔들고 특히 제주 지역 공론화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영리병원을 허가했을까요? 그 이유와 파장을 제주 CBS 이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문을 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립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원지사의 기존 입장과 180도 다른 결정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 손해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원지사는 겉으로는 정부가 사업을 승인해 병원까지 지어진 상황에서 개원 불허는 신뢰도 추락과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허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보수층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점이 원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리병원 허가가 무소속인 원지사 입장에서 보수층을 자극하고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도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겠지만 향후 대권 행보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선거 유불리에 따른 오락가락 행보는 정치인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더욱이 불허 약속도 스스로 뒤집으며 불신 행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의료 공공성 약화 문제를 차치하고도 한 번 깨진 정치인 원희룡의 신뢰는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이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 로드맵 협상 관련해서 유리한 패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서울 답방이 언제 성사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당초 남북이 고려했던 답방 시기가 연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이번 달 방문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답방이 결정된다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인 17일 이후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인 12월 셋째 주가 가장 유력하게 꼽힙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18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도 북한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며 러브콜을 보낸 상황.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당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그 과정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신설 전달한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서울 방문이 이제 좀 더 수월해졌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경호 문제나 답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전 효과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유를 가장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북한의 결단에 따라 서울 답방은 연내가 될 수도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내든 연초든 관건은 결국 비핵화 로드맵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언제든 비핵화 부분에 북미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에게 가짜 체험학습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보름치의 현장 체험학습 계획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못 박아놓고 친척과의 정을 쌓았다, 도서관에서 진로를 고민했다는 등의 예시를 들어가며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그 전에는 내지 마라. 그때부터 내라. 딱 6일부터 쉬어야 된다. 27일까지 내라. 그 다음엔 또 안 된다. 낼 수 있는 날짜까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 측이 사실상 체험학습 신청을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내몬 겁니다. 특히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자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마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7교시까지 나와서 있어야 된다. 안 쓰는 사람은 강제는 아닌데 그치만 너네들이 나오려면 7교시까지 해야 되고 급식은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강요는 아니라며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커지자 그제 부랴부랴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추가 급식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이 자율로 선택해야 하며 학교에서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내세워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지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개혁 개방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광둥성 민영기업 경영자들을 베이징 김중호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광둥성 포산에 자리 잡은 즈가오 에어컨은 지난해 매출만 3조 원을 넘긴 대형 제조사입니다. 즈가오의 리싱하오 회장은 40년 전 시작된 개혁 개방 정책이 28살 농부였던 자신을 홍콩 상장기업의 회장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개혁 개방 때문에 농민에 불과했던 제가 홍콩에 상장시켜 107억 위안 가치의 기업을 키웠습니다. 개혁 개방과 더불어 성공만을 달려온 리 회장은 미국과 무역전쟁이라는 악조건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업가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경영 능력입니다. 중국 내 코카콜라 페트병 금형의 80%를 공급하는 싱옌그룹의 장샤오핑 회장은 개혁 개방 정책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기업 방면의 개혁 개방을 심화시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광둥성은 40년간 개혁 개방이 정착되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광저우나 선전같이 잘 알려진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포산이나 장먼 같은 2선 도시까지도 급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차이자화 포산시 부시장입니다. 금년 6월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 전국 도시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산시 지난해 GDP는 약 155조 원으로 한국의 최대 제조업 도시인 울산의 GDP보다 2배 이상 큰 수치입니다. 개혁개방 40년을 앞장서 달려온 광둥성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올해 터진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성장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광둥성 포산시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여서 오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통신구를 포함한 지하구의 불량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82개 지하구에 대한 소방청의 특별조사 결과 16%인 45곳이 불량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러한 불량률은 2016년보다 3.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KT는 2016년 이후 매년 불량 지적을 받아 관리부실이 지난달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까지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각국의 조문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11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지난 4일간 안치됐던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운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로 여론이 악화되자 폐지한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는 등 그동안의 정책을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의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조은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즘 문화계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합니다. 대한제국. 네, 대중들도 그 시대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위기인데요. 대한제국은 1887년 고종이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제 조선의 이름을 고치면서 시작이 됐고 1910년 일본에게 주권을 뺏기기 전까지 약 13년간 이어졌습니다. 근대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죠. 네, 13년 참 짧은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가 주목을 받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시작은 올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이 대한제국 시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네. 의병에 주목하고 또 대한제국이 처했던 상황을 재조명하면서 이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뭐 귀하, 나으리, 하오체 같은 예스러운 말투도 한창 이제 유행을 했었고요. 네, 저도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요. 일제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잔하고 안타까웠고 또 조선 봉건 시대가 근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 느낌들이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그 경성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나오고 좀 잘 나간다 하는 인물들은 이 커피의 옛 이름인 가베를 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마십니다. 그 인테리어나 디자인도 아주 화려한데요. 구한말의 그런 특유한 분위기들이 잘 살아있어서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들이 요즘 인테리어에도 반영이 많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마치 대한제국 시절
글로리 호텔로 돌아간 것 같은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는 조선시대 왕립 서민 의료기관이었던 해민서가 있던 자리를 카페로 꾸민 그런 곳이 있는데요. 소품 하나하나까지 구한말의 어떤 레트로한 느낌으로 꾸며놔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또 이런 분위기로 꾸며놓은 카페들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가정집 인테리어에서도요. 이제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네모난 나무 격자 무늬로 하는 것도 좀 유행이거든요. 카페 인테리어까지 대한제국 스타일이 유행이군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간에서는요. 대한제국의 미술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제국 시기의 회화, 사진, 공예 200여 점이 이제 통틀어서 집중 조명하는 전시인데요. 고종 시기에 궁중미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고종을 비롯한 황실 인물들의 사진이나 당시의 각종 공예품들도 전시가 돼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미술관 옆에 있는 석조전에는요. 문화재청이 대한제국 황제 복식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옷. 네, 고종과 관료들이 입었던 옷을 그 당시 옷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또 문화재청에서는 고종의 길이라는 것을 올 가을에 복원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는데요. 네. 아관 파천 당시에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겨갈 때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종의 길은 뭐 한참 뒤인 1952년도에 만들어진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밝혀져서 좀 엉터리로 복원했다는 논란이 최근에 일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그렇다면 실제 고종의 길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간 파촌 때 뭐 고종이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학계에도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아주 상당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길을 복원하고 이름도 고종의 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었는데 그 근거가 좀 부실했다는 거죠. 네. 문화재청도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 상태고요. 아무튼 고종의 길까지 이슈가 될 만큼 대한제국은 지금 문화계에서 뜨거운 주제입니다. 네, 조 기자, 그렇다면 왜 대한제국 시절이 지금 이 시간에 재조명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의 시기를 좀 빼앗겼잖아요. 네. 일제에 의해 주입된 근대화를 거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자발적인 근대화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발적인 움직임. 네, 대한제국 시기가 나름의 화려했던 문화를 꼽힌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근대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근대를 송두리째 빼앗겼죠, 일본한테. 갑작스럽게 이식돼버린 그런 것도 왜곡되게 이식돼버린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정적인 입장으로 다가왔었는데 드라마나 기타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을 되살려준 거라고 봐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뇌됐던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대한제국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일은 역사를 바로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도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작 일제시대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근대 문화가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사실 근대에 대한 향수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유행인데요. 그 시대는 물질 문명이 막 폭발했던 시기잖아요. 서양에서도 18,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그런 앤틱한 문화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미니멀해지고 좀 차가워지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화려하고 순수했던 그런 근대 문화의 태동기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전시들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접해보시고 대한제국의 역사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전라북도 내륙을 중심으로 이 눈이 내리면서 약간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눈이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만 다소 끼겠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이 강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추위가 주춤
주춤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현재 서울 기온 0.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파주, 원주가 7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충청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날씨가 가장 추워서 서울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